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산업사회와 국민국가 형성,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타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건데요. 특히 저번 시간까지 우리 자유주의 운동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민족주의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탈리아의 통일운동과 독일의 통일운동을 통해서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된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 교과서 136페이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자유주의의 확산.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나타난 자유주의 어떤 게 있었죠? 프랑스에서 있었던 자유주의 운동, 바로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었고요. 영국에서 나타난 자유주의 운동 뭐였죠?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었습니다. 오늘은요, 138페이지 민족주의 확산, 즉 민족주의 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구체적으로는 나폴레옹 시기 이후에요. 어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념이 널리 확산되어서요. 특히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주의가 확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그리스나 벨기에 같은 유럽의 곳곳에서 민족의 독립이나 통일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138쪽 지도를 한번 확대를 해보면요. 프랑스에서 유럽 전역으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움직임이 널리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교과서 138쪽 첫 번째 줄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주의가 확산되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그리스와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민족의 독립이나 통일을 요구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게 바로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탈리아와 독일이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럽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1815년, 즉 나폴레옹 시기 이후에 나타난 유럽 지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같은 색깔로 그러니까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나 에스파냐,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같은 영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요. 명확히 구분이 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북부 지역의 이 지역은 독일 지역인데요. 굉장히 분열이 심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이탈리아 반도의 이 지역도 굉장히 분열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독일과 이탈리아 민족들이 당시 과제가 뭐였을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뭔가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민족적 과제가 있었겠죠. 또 동시에 지금은 저렇게 영역이 크지 않지만 당시에는 엄청나게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바로 오스트리아인데요. 이 오스트리아가 독일과 이탈리아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 둘 다 모두 이 오스트리아의 간섭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통일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민족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탈리아의 과제는 뭐라고요? 분열된 국가를 어떻게 하면 통일할 수 있을까? 동시에 오스트리아에서 간섭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민족적인 과제였다. 독일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분열된 국가를 통일할 수 있을까? 또 오스트리아의 간섭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가 민족적인 과제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이탈리아 통일 과정 살펴볼게요. 이탈리아 통일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통일의 세 영웅을 알면 되는데요. 이 이탈리아 당시 지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뭐 왕국도 있고 공화국도 있고 교황령도 있고 공국도 있고 엄청 복잡해. 그렇죠? 근데 이탈리아를 어떻게 통일했을까? 이탈리아 통일에 세 영웅이라고 불리는 세 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이나 업적을 정확히 알면 이탈리아 통일 과정을 모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왼쪽부터 써 있어요. 마치니, 가운데 카보우르, 세 번째 빨간 옷 입은 가리발디. 이 세 명의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통일의 세 영웅이라고 불리고요. 실제로 구한말에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 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태리 건국 삼걸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죠.
여기서 말하는 이태리 건국의 3걸, 3명의 영웅이 누굴까요? 방금 말했던 마치니, 카보우르, 가리발디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업적을 알면 이태리 통일 과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책을 써낸 이야기를 또 한국사와 연결해서 보면 좋은 자료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탈리아 통일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치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탈리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에 씨앗을 뿌린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즉 청년 이탈리아 당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탈리아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이탈리아 민족, 이탈리아 국민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주의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사실 마치니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르디냐 제상이었던 카보우르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카보우르. 사르디냐 왕국의 제상 카보우르인데요. 사람 이름이 카보우르예요. 사르디냐 왕국의 제상 카보우르. 이 사람이 무슨 업적을 남겼냐면요. 사르디냐 왕국의 어떤 내정을 튼튼히 합니다. 즉 산업을 육성하고요. 군대를 개편하면서 국력을 기르는 역할을 하고요. 밖으로는 아까 전에 누구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게 과제라고 했어. 시대적 과제. 바로 오스트리아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북부 이탈리아를 통일하는데요. 오스트리아랑 전면전으로 1대1로 붙으면 이탈리아, 이 사르디나 왕국이 밀려요. 그렇죠? 사이즈도 밀리고 뭔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바로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와 전쟁한 다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중부와 북부 이탈리아를 통일해요. 그 과정을 지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사르디나 왕국의 지도인데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커다란 섬, 이 섬이 사르디나 섬이에요. 그래서 이 섬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 본토에 같은 색깔 있죠. 여기까지 떨어져 있지만 이게 둘 다 사르디나 왕국이에요. 이 사르디나 왕국에서 카보우르라고 하는 재상이 활약을 했다. 사르디나 왕국의 중북부 이탈리아 통일 과정의 지도인데요. 1829년부터 1860년도까지의 어떤 시대적인 과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정을. 그래서 이 영역이 사르디나 왕국이었죠. 사르디나 왕국의 지금 과제가 뭐라고요? 이탈리아를 간섭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통해서 오스트리아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게 과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오스트리아랑 전쟁하면 사르디나가 밀리니까 누구를 등에 업고 바로 프랑스와의 동맹을 통해서 프랑스와의 동맹으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고요. 여기서 승리하면서 중북부 이탈리아를 통일했다. 그래서 47년 지도에는 사르디나 왕국의 영역이었던 이 지역이 60년도 지도에는 바로 프랑스 영역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일부 영토를 이제 할량해 주면서까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중북부 이탈리아를 통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간섭에서 벗어났죠. 그럼 남은 건 뭐야? 남부잖아요. 남부 이탈리아는 어떻게 통일했는지 좀 볼게요. 바로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붉은 셔츠단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가리발디라고 하면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탈리아 통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왜 붉은 셔츠단이냐면 붉은 셔츠 입고 활약한 거야. 의용고는 의병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군복을 입고 활약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도살장들, 고기 써는 이런 도살장 노동자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붉은 셔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셔츠를 입고 이제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 섬을 장악하고요. 그리고 남부에 있는 나폴리 왕국을 먼저 점령해요. 이탈리아 남부를 점령하면서 뭔가 남부를 통일했다. 그래서 이 남부를 점령하고 스스로 뭐 왕이 된다던가 스스로 대표가 돼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점령했으니까. 근데 이 점령한 지역을 어떻게 하냐면 저 사르디나 왕국, 북부에 있는 사르디나 왕국한테 갖다 바칩니다. 아무 유혈 사태 없이 남부 이탈리아를 사르디나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통일을 완성했다. 대단한 사람이죠. 개인의 어떤 뭐 이익이나 자신의 사상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탈리아 통일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큰 뜻을 품고 이탈리아 남부를 북부에게 바쳤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리발디가 이끄는 붉은 셔츠단이 남부 이탈리아를 통일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북부는 이제 사르데나 왕국이 통일을 한 상태고요. 남부에 이 섬이 시칠리아 섬이에요. 이 시칠리아 섬을 장악한 이후에 가리발디가 나폴리 왕국을 점령하고요. 남부 이탈리아를 다 장악합니다. 보이죠? 근데 이 지역에 뭐 스스로 왕이 된다거나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저 북부에 있는 사르데나 왕국한테 갖다 바쳐요. 그렇죠? 가리발디는 사실 공화국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왕정보다 공화정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국한테 갖다 바치잖아.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보다는 이탈리아 통일이 먼저다라고 하는 큰 뜻을 품고 이렇게 남부 이탈리아를 갖다 바침으로써 이탈리아 통일이 완성됩니다. 그렇죠? 붉은 셔츠단을 이끄는 가리발디의 사진인데요. 가리발디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호응을 하고 좋아해서 거의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써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통일이지 이탈리아인의 피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붉은 셔츠, 도살장 노동자들의 옷을 입고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남부를 통일한 이후에 북부에게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림은 또 유명한 그림인데요. 테아노의 악수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림인데 테아노라고 하는 곳에서 붉은 셔츠를 입은 가리발디가 사르데나 왕과 만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가리발디가 사르데나 왕한테 이제 남부를 바치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리발디가 사르데나 왕 국왕한테 남부 이탈리아를 바치는 그림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교과서에 한번 그대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마치니의 자유주의 운동.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알아두면 좋은 상황이라고 했죠. 자, 마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런 이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 민족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르데나 왕국, 즉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사르데나 왕국의 재상 카보우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안으로는 산업을 육성하고 군대를 개편하는 등의 국력을 길렀고요. 밖으로는 오스트리아와랑 전쟁을 했어. 근데 1대1로 싸우면은 조금 힘드니까 프랑스의 지원을 등에 입고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써 이탈리아 중부와 북부를 통합합니다. 이후 남부는 남았죠. 남부는 누가? 바로 시칠리아 섬과 나폴리 왕국을 점령한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요. 붉은 셔츠단 의용군을 이끌고 이 남부 지역을 통일해요. 그리고 이 지역을 누구한테? 북부에 있는 샤르데나 왕한테 바침으로써 이탈리아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탈리아 통일 과정, 이 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탈리아 통일 과정. 첫 번째는 북부, 즉 사르데나 왕국의 카보우르가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물리치면서 북부, 중북부 이탈리아를 통일했다. 두 번째는 가리발디가 이끄는 붉은 셔츠단이 남부 이탈리아를 통일했다. 그리고 뭐 했다? 북부한테 바쳤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리아 통일이 이루어졌는데요. 이후에 이 교황령이라든지 베네치아 같은 지역을 이제 통일하면서 이탈리아 통일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겠죠. 1870년대의 지도는 이탈리아가 통일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은요. 먼저 독일 지역도 아까 전에 엄청나게 많이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이 분열되어 있는 다양한 왕국 중에서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왕국이 가장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왕국을 중심으로 먼저 관세 동맹이 이루어져요. 자, 볼게요. 이 1815년의 유럽 지도인데요. 특히 이 독일 지역, 빨간색 영역 안쪽에 이 독일 지역을 보면요. 가장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파란색 영역에 프로이센이라고 보면 돼요. 프로이센 왕국. 그리고 독일 지역 안에 저 밑에 노란색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센 안에 그러니까 독일 지역 안에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국이 있었고 또 오스트리아의 영향력도 큰 상황이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관세 동맹이 맺어지는데요.
독일 통일을 주도한 프로이센의 사진인데요. 이 영역이 프로이센이고 독일 남부 지역의 오스트리아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독일 통일의 어떤 과제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분열되어 있는 국가를 통일해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 두 번째는 이 오스트리아 엄청 세력이 크잖아. 독일 지역을 넘어서 엄청 큰 이 오스트리아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다 보면 됩니다. 먼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관세 동맹이라고 하는 걸 맺어요. 관세가 뭐예요? 관세. 관세는 어떤 국가랑 국가 사이에서 맺어지는 조약이거든요. 조약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물품이 들어올 때 그 외국 물품에 비싼 세금을 매기는 게 바로 관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끼리 맺어지는 거잖아. 근데 당시에 독일 안에서 다양한 왕국들끼리 자기들끼리 관세를 매기고 있었대. 그렇잖아.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인데 다른 나라처럼 관세를 매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이게 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는 관세 맺지 말자. 관세 매기지 말자라고 하는 관세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뭔가 경제적인 통일을 먼저 이룹니다.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경제적 통일을 먼저 이루었다. 즉 프로이센 저 굵은 진한 파란색 영역이 프로이센인데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우리끼리는 관세 매기지 말자. 관세는 다른 나라끼리 다른 나라랑 다른 나라끼리 맺어지는 건데 우리끼리는 관세 매기지 말자라고 하는 경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관세 동맹 안에 참여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적인 통일을 이루고요. 저 프로이센에 엄청나게 힘이 센 재상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프로이센의 수상이 등장합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철혈 정책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거든요. 철혈 정책이 뭘까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의 뜻을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바로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언론이나 다수결 또는 뭐 의회나 회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철과 혈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철혈 정책이야. 여기서 말하는 철과 혈은 무엇일까요? 바로 철은 무기고요. 혈은 피를 말해요. 철은 무기, 혈은 피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 즉 강력한 군사, 군대, 전쟁 이런 전쟁과 무력으로서만 통일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회에서 뭐 회의를 통해서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과 무력을 통해서 많이 통일이 가능하다라고 봤던 정책이 철회할 정책이고요. 실제로 싸움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합니다. 특히 아까 누구의 세력을 벗어나야 됐다고요? 바로 통일을 위해서 오스트리아를 물리쳐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승리해서 비스마르크의 이런 프로이센의 영역을 중심으로 북독일 연방을 결성합니다. 북독일 연방. 지도에서 보는 이 지역이에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이후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북독일 연방, 북부 독일이 먼저 통일됩니다. 그럼 남부 지역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그 남부 지역을 병합할 때 또 오스트리아 말고 싫어할 만한 나라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가 이걸 독일이 통일하는 걸 원하지 않겠죠. 프랑스 옆에 강력한 이런 독일 연방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 북독일 연방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이센이 프랑스와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북독일 연방을 결성한 프로이센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을 엄청 잘했나 봐. 그래서 승리를 거두고요. 여기서 그 유명한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게서 획득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바로 독일 연방의 이제 경계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알자스 로렌 지역,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지역을 독일이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독일 지역이 통일이 거의 눈앞에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자스 로렌 지역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병합하는 이 과정을 풍자한 그림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독일의 비스마르크, 철혈 정책, 비스마르크 수상을 얘기하고요. 저 아저씨가 이제 잡고 있는 두 명의 어린 아이는 누굴까요? 가기 싫어하고 있잖아요. 바로 프랑스의 알자스와 로렌 지방을 풍자하고 있는 거겠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알자스 로렌 지방을 획득했다.
그리고 이거를 다루고 있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소설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에서 알자스 주에 사는 소년 프란츠가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교실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거야. 선생님이 오늘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래. 내일부터는 독일어로 수업을 해야 된대. 이런 소설이 있는데요. 바로 1871년 알자스 로렌 지역이 독일로 할양되게 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재밌겠죠. 그래서 독일 제국이 1871년에 수립되고요. 가운데 있는 하얀 옷 입은 아저씨가 바로 철혈 정책의 비스마르크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봤던 1815년의 유럽 지도는요. 굉장히 독일 지역과 이탈리아 지역이 어땠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렇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많이 분열이 되었는데요. 1871년도에 드디어 이렇게 이탈리아와 독일이 같은 색깔로, 같은 영역으로 통일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독일 통일 과정을 다시 한번 교과서를 통해 한번 표시해 볼게요. 교과서 138쪽 밑에서 6번째 줄. 독일에서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었죠. 강한 왕국이 그 왕국을 중심으로 관세 동맹, 경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요. 관세 동맹이 체결되면서 우리끼리는 관세 매기지 말자라고 하는 경제적 통일이 먼저 이루어진다. 이후에 프로이센의 수상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무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혈 정책을 내세웠어요. 철혈이 뭐예요? 바로 무기와 피, 즉 전쟁과 무력으로만 통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책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에 따라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통해서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요. 북독일 연방을 세웠으며 이어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알자스 로렌 지역을 획득하고 독일을 통일하였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 잘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19세기 유럽 문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번 시간에 자유주의 운동에 이어서 민족주의 운동. 오늘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운동. 그렇죠? 이탈리아 어떻게 통일했지? 먼저 북부의 샤르데나 왕국을 이끌었던 카보우르 제상이요. 중북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요. 남부는요. 가리발디가 이끄는 붉은 셔츠단인 남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샤르데나 왕국에게 바쳤죠.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졌다. 독일은요. 먼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관세 동맹이 이루어져서 경제적인 통일을 했다. 프로이센의 수상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을 통해서 강력한 무기와 전쟁, 군사력을 앞세워서 통일을 이루려고 했죠. 실제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북독일 연방을 형성하고요. 바로 프랑스와의 전쟁에 승리하면서 독일이 통일됩니다. 알자스 로렌 지역이 이제 양도된다. 여기까지 오늘 배웠던 민족주의 운동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유럽의 문화, 19세기 유럽의 문화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됐죠?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